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으며 좋은 말만 해주지만 뒤에서는 뒷담화를 까고 욕을 해대는 앞뒤가 다른 사람도 많죠. 이런 사람을 두고 생긴 고사성어가 바로 구밀복검입니다. 이는 입으로는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하지만 뱃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은 이 구밀복검이라는 고사성어를 낳은 모략, 위선, 권모술수에 있어서 독보적인 인물이자 중국 역사에서 최악의 간신 중 한 명인 이인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683년 당나라에서 태어났죠. 이인보는 원래 당고조인 이연과 먼 친척벌이었고 당나라 황족과 같은 뿌리인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었지만 음악과 그림 실력이 굉장히 좋았고 사냥이나 무예를 익히는데도 소질을 발휘했죠. 이인보는 굉장히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항상 깍듯이 인사하고 미소 띤 얼굴로 온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위선이었던 것인데요. 또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멋을 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관리 중에서도 옷 잘 입는 멋쟁이로 소문이 날 정도였죠. 그렇게 그는 열심히 놀기만 했는데도 황실과의 연줄이 있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당나라는 역대 중국에 있었던 나라 중 가장 강력했던 국가로 손꼽히는데요. 당나라 태종 시절 이루었던 태평성대를 정관의 치라고 불렀고 이후 712년에 현종이 즉위하면서 당나라는 또다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죠. 당시 연호가 개원이었기 때문에 현종이 이룬 태평성대를 개원의 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현명한 군주와 유능한 신하들이 있었기에 백성들은 굶주림 없이 살 수 있었고 모두가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현종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총명함도 점점 잃어갔고 정치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종은 도교에 빠지기도 했으며 후궁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현종이 정치와 멀어져 그렇게 지내는 사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인보였습니다. 이인보는 하급 관리에 있을 때부터 조정의 대신들이나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관리들보다는 오히려 환관들과 후궁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지극정성으로 아부와 아첨을 떨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실질적인 권력은 없더라도 현종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며 현종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현종의 속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인보는 현종의 기호와 관심사, 생각, 위중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어전회의가 열리면 이인보는 비록 구석진 곳에 있었지만 마치 현종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듯한 의견을 내기도 했고 현종의 마음에 쏙 들만한 주장을 하자 현종도 이인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게다가 이인보가 환관이나 후궁들과 친하게 지낸 또 다른 이유도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현종에게 이인보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해주며 이인보가 능력이 출중한 인재라면서 계속 어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현종의 마음에 들었던 이인보는 결국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726년 형부신랑이 되었고 현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무예비와 그의 아들 수왕 이모와 친하게 지냈으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 황문신랑의 발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734년에는 예부서경을 거쳐 이후 재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당시 당나라의 재상은 현종의 개원의 치시대를 이끌었던 장구령이었는데요. 장구령은 인격이나 학문, 능력 등이 이인보가 봤을 땐 넘사벽의 인물이었는데 그때 이인보는 그를 몰아내지 않으면 자신은 절대 재상이 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죠. 또한 이인보가 장구령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는 계기를 장구령이 마련해 주는데 장구령이 이인보가 재상 후보가 된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구령 앞에서 이인보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는데요. 언제나 웃으며 인사하고 그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은밀히 장구령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당시 당나라는 지방의 절도사를 파견해 그곳을 다스리게 했는데 대체로 문관들이 절도사직에 임명되었고 그곳을 잘 다스리고 공을 세우면 중앙 고위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던 중 절도사로 지내던 우선객이라는 인물이 지방을 잘 다스리고 공도 많으니 그를 고위직으로 천거하자는 의견이 조정에서 대두되었죠. 그러자 장구령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장구령은 이인보에게 함께 현종에게 가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자고 제안하자 이인보도 이를 수락해 둘은 현종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구령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인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훗날 이인보는 우선객을 불러 우선객이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건 장구령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하며 현종을 만날 때 공을 지켜 세우지 말고 울면서 충성심을 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객은 현종의 앞에서 이인보가 시키는 대로 하자 현종도 그의 태도에 감복했고 그를 승진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후 현종은 우선객에 대한 의견을 다른 대신들에게도 들어보자며 모두를 불러 물었는데 여전히 반대하던 장구령과는 달리 이인보는 말을 바꿔 그가 공을 세운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신하들에게 공을 인정해 관직을 올려주는 건 황제의 권한입니다. 신하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며 뜻을 함께하기로 한 장구령의 뒤통수를 후려 갈겨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인보의 이 말을 들은 현종은 매우 흡족해하며 그의 의견을 받아 우선객을 승진시켜 주었죠. 이인보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현종의 신임을 얻어갔고 그렇게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장구령 앞에서는 철저히 속내를 숨기며 90도로 인사하고 미소 띤 얼굴로 그를 대했죠. 이에 똑똑하고 노련한 사람이던 장구령조차도 이인보의 속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인보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눈치챈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하죠. 또한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한껏 추켜 세워주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친 일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736년 어느 날 현종은 낙양에서 장안으로 천도할 마음을 품고 이 사안을 논의에 붙였는데 장구령을 포함한 여러 대신들은 천도를 할 이유가 없고 천도를 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거니와 농과 밭을 허물면 거둬들이는 세금도 줄어든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죠. 그러자 현종은 이런 신하들의 반응에 영심기가 불편해졌는데요. 이때 현종의 의중을 이미 환관과 후궁들에게 듣고 알고 있었던 이인보는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지 말고 폐하께서 천도를 말씀하셨으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농과 밭을 잃은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라며 현종의 편을 들어주자 현종은 더욱 이인보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리고 현종에게 더욱 신임받는 일도 있었는데요. 현종이 어떤 한 인물을 절도사로 임명했는데 장구령이 그 인물이 학식이 깊지 못하다며 반대를 한 것이죠. 그러자 이인보는 현종을 따로 만나 장구령도 학문이 부족하고 배우던 때가 있었는데 그의 학문이 부족하다고 반대하는 건 어이없다. 재능이 있으면 학문이야 익히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천하의 수많은 유능한 인재들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라며 현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입니다. 이 이인보의 말은 현종의 마음에 쏙 들었고 그렇게 현종은 이인보를 굉장히 신임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 역시 매수한 환관과 후궁들을 통해 미리 현종의 의중을 다 파악하고 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황태자였던 이영과 그의 형제인 이호가 자신의 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예비만 총애하던 현종에게 불만을 내비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현종은 격분하며 황태자를 폐위하겠다고 선언해버렸죠. 그러자 장구령과 다른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인보도 함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현종을 찾아간 장구령, 이인보 외 여러 대신들은 현종의 앞에서 격렬히 반대를 하고 나섰죠. 그런데 방금까지만 해도 반대해야 한다던 이인보가 현종의 앞에서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신이 매수해놓은 환관에게 이 일들은 폐하의 집안일인데 신하들이 나서서 된다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불충한 짓인 것 같다 라는 말을 현종의 귀에 들어가도록 넌지시 전달하라 지시했죠. 그리고 장구령과 배우경 등이 붕당을 형성해 현종의 권력에 반항한다는 말까지 흘렸고 이 말에 홀린 현종은 결국 황태자 이영을 패하고 이영과 이호를 사사시켰으며 장구령과 배우경 등 항상 자신의 말에 반대하던 신하들을 모두 관직을 빼앗아 내쫓아버렸고 그 자리에 이인보를 중서령 겸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736년 장구령의 뒤통수를 쳐대던 이인보가 마침내 재상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인보는 무예비의 자식을 황태자로 세우려고까지 했지만 환관 고력사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재상의 자리에 오르자 수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요. 감차에 쌓이던 주자량은 이인보가 재상의 그릇이 안 된다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를 본 현종이 분노해 주자량을 쫓아내버렸고 이인보는 현종의 신임을 등에 업은 채 점점 자신의 사람들로 온 조정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또한 현종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소리 소문 없이 유능한 인재들을 제거해 나갔고 아직은 낮은 관직이지만 조금이라도 똑똑해 보이거나 이후 자신의 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면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재상이 된 이후 이인보는 황제에게 간언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현종이 이인보가 재상이 되고 나서부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인보에게 중책을 더 맡겨야 할 것 같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이인보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죠. 그러고 나서 나라의 모든 국정을 이인보에게 일임한 뒤 자신은 양귀비와 놀아나기 시작했습니다. 739년에는 관서 절도사와 이부서경까지 해먹으며 인사권도 장악한 이인보는 인재 등용을 위해 치러지던 과거시험까지 자신이 맡았는데요. 과거시험을 관리 감독한 이유는 당연히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맡은 것이 아니라 인재를 등용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과거시험의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출제해 급제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만들어버렸고 급제자가 왜 없냐고 현종이 물으면 인재들은 이미 다 관직 생활 중인 것 같다며 둘러댔습니다.
또한 절도사로 파견된 인물들이 그곳에서 공을 쌓아 중앙정계로 승진되어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인보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이 제도마저 바꿔버리는데요. 유능한 문신들이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해 현종을 꼬드겨 절도사를 문신이 아닌 무신들로 임명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폐하의 은혜에 감동해 충성을 다할 것이라는 명분으로 이민족들까지도 절도사로 임명해 각지로 파견했습니다. 그렇게 당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인보에게도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왕충사라는 인물이었죠. 그는 황태자 이영과 친구 사이기도 했고 서북방면 일대의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왕충사는 30만의 당나라 정예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인보는 왕충사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이에 이인보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그에게 과거 토본에게 빼앗긴 성인 석보성을 탈환하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의 대군이 움직인다면 서북방 국경이 비게 되면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왕충사는 소극적으로 군사를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인보는 왕충사가 황태자 이영을 옹립하려고 반역을 꾀했고 황태자가 그의 배우라며 모함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속셈을 알아챈 군부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현종도 황태자를 또 폐위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왕충사는 한양태수로 좌천되는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비록 황태자까지 몰아내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왕충사를 축출하는 데는 성공했던 것이죠. 이 이후로도 양신경이라는 인물이 현종에게 총애를 받자 제거해버렸고 함영태수이던 조봉장이 이인보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상소가 현종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이인보가 빼돌려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병력을 보내 조봉장도 역시 제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인보는 명실상부 당나라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지방의 절도사로 보낸 무신들이 힘을 키우고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알록산과 고선지 등 장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군벌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또한 현종의 총애를 받던 양귀비의 오빠인 양국충의 권세도 나날이 강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인보, 알록산, 양국충 이 세 명이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양국충과 알록산은 이인보를 제거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두 사람 모두 이인보의 권모술수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그렇게 알록산과 양국충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인보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알록산은 이인보를 만나면 추운 겨울에도 긴장감에 비오듯 땀을 흘릴 정도였고 자신의 근거지인 범양에 있을 때도 사람을 보내 이인보가 뭐하는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알록산은 난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지만 이인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차마 난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양귀비의 오빠인 양국충도 감히 이인보가 있던 재상 자리를 넘보지 못했을 정도였죠. 그러던 중 양국충에 의해 이인보의 신복들이 제거당하고 그의 신복중 왕이라는 인물은 반란까지 일으키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양국충은 현종에게 이인보가 반란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하자 결국 그는 현종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인보도 양국충을 제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때쯤 그는 병에 걸리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멀리 촉당에서 밀란이 일어나자 이인보는 양국충을 보내 밀란을 토벌해야 한다고 현종에게 건의했고 양귀비가 격렬히 반대했지만 현종도 이인보의 의견을 따라 양국충에게 반란을 토벌하러 촉으로 떠나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인보의 병세가 위중한 걸 눈치챈 양국충은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떠나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양국충은 이인보의 병문안을 갔는데 자신이 얼마 안가 죽을 걸 안그는 눈물을 흘리며 양국충에게 자신의 집안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752년 이인보가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렇게 당나라의 모든 권력은 양국충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고 얼마 안가 양국충은 이인보의 죄상들을 현종에게 아뢰었습니다. 분노한 현종은 이인보의 봉작과 재산을 모조리 몰수해버렸죠. 천하를 소나귀에 쥐고 뒤흔들었던 간신 이인보도 죽은 지 1년도 채 안 되어 모든 걸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3년 뒤인 755년 12월 결국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면서 현종은 비참하게 황제의 자리를 양유하고 말았죠. 간신에게 나라를 맡긴 현종의 최후 역시 이인보와 마찬가지로 비참해지고 말았네요. 온갖 모략과 권모술수를 동원해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 악행을 저질렀던 간신 이인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망탁조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중국 한나라 이후부터 조조가 세운 위나라 때까지 있었던 4명의 역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바로 왕망, 동탁, 조조, 사마이를 일컫는 말이죠. 오늘은 이 망탁조이 중 한나라를 전한과 후한으로 쪼개어버린 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왕망은 사실 제나라의 마지막 왕, 전권의 손자였는데요. 당시 제나라 사람들이 전씨 집안 사람들을 왕가라고 부르다 보니 성을 왕씨로 바꿨다고 하죠. 그는 아버지 왕만의 차남으로 태어났는데요.
고모였던 왕정군이 한원제 유석의 황후가 되자 삼촌들이 모두 제후에 봉해지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반면 아버지 왕망과 형이던 왕영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왕망의 가족들만 가난하고 외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모인 효원 황후는 그와 어머니를 궁으로 데려와 보살펴줬는데 왕망은 공손하고 검소하게 지내며 부지런히 많은 것을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어머니와 형수를 성심성의껏 모시면서 밖으로는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들과 사귀고 제후였던 삼촌들에게도 깍듯이 대했죠. 거기다가 큰아버지이자 대장군이던 왕봉이 병에 걸리자 왕망은 잠자리에 들 때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에 든 적이 없을 정도로 큰아버지 병수발을 정성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약을 다리고 막까지 봤을 정도였죠. 하지만 사실 왕망의 이런 행동은 전부 위선이었고 착한 척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카의 행동에 감복한 왕봉과 왕망의 이런 행실을 들었던 대신들과 왕상, 왕근 등의 추천으로 원제 이후로 황제가 된 성제는 그를 칭찬하며 황문낭, 사성교위의 직위를 내려줬고 왕망도 순조로운 출세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도후, 기도위, 광록대부와 시중까지 굉장히 빠른 출세가도를 달렸는데요. 여전히 몸을 사리고 검소하게 살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죠. 그러던 기원전 8년 대사마의 직위에 있던 왕망의 삼촌이던 왕근은 병에 걸려 사직을 청했고 성제의 총애를 받고 있던 왕망의 친척 순우장이 재능과 인품도 훌륭했기 때문에 대사마 자리를 이어받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망은 이를 시기에 순우장이 성제의 황후였던 허씨의 언니를 희롱했고 그녀와 간통까지 했으며 많은 양의 국내 물품을 횡령했다고 무고해버렸고 결국 순우장이 처형되고 말았죠. 하지만 그에게 속은 줄 몰랐던 성제는 왕망이 충직하다며 칭찬해 주었으며 이로써 순우장을 대신해 그가 대사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왕망의 권력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강력해졌는데요. 하지만 왕망은 오히려 자신을 더 단속하고 검소하게 살았으며 그의 아내도 역시 검소하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해 오죽하면 사람들이 왕망의 집에 갈 때면 아내를 하녀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던 중 성제가 세상을 떠나고 성제의 조카이던 애제가 황제로 즉위를 했는데 이로 인해 애제의 아버지가 황제로 추존되면서 애제의 할머니이던 소위 부씨가 태후가 되는 일이 발생했고 왕망은 이 일을 반대한 탓에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둘째 아들 왕액이 노비를 함부로 죽이는 등 악행을 벌리자 그는 아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강요하는 일이 있었죠. 그 일이 알려지자 그의 훌륭한 인품을 높게 산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그의 복귀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자 결국 애제는 왕망을 다시 불러들였고 고모이던 태왕태후 왕씨의 시중을 들게 하면서 다시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했죠. 그러나 얼마 안가 애제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황제의 옥새를 맡고 있던 대사마 동현에게서 옥새를 빼앗아 9살밖에 되지 않았던 중산왕 유기자를 평제로 옹립하면서 자신은 다시 대사마에 오르게 되었죠. 사실 성제와 애제 모두 후사가 없이 사망하면서 원제의 후손은 유기자밖에 없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섭정을 하던 태왕태후 왕씨가 나이가 들어 정사를 돌보기가 힘에 부치자 왕망과 4명의 대신들에게 정사를 맡겨버렸고 얼마 후 그는 안항공에 오르면서 명실상부 한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왕망은 평제의 외가였던 위씨 가문이 외척으로서 권력을 얻을 걸 염려해 평제의 어머니만을 남기고 위씨 일가를 모조리 멸문시켜버렸으며 자신의 딸을 평제에게 시집보내 스스로 국구가 되어 한층 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왕망은 전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사비로 돈을 뿌려 백성을 구제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청원을 올려 그에게 상을 내려야 한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왕망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는 이를 다 부끄러워하고 거절했지만 뒤에서는 사람을 시켜 왕망이 태평성대를 이루어냈다며 백성들이 자신을 칭송하게끔 스스로 소문을 냈죠. 그런데 평제가 자신의 외가가 왕망에 의해 멸문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왕망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왕망은 결국 평제를 독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2살밖에 되지 않았던 유영을 황태자로 책봉했으며 자신은 스스로 가왕제, 서팡제로 칭하며 섭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왕망의 이런 행동에 동군태수 저기가 그에게 반하여 군대를 일으켜 공기하자 왕망은 분노하며 저기의 아버지와 선조들의 무덤을 모조리 파헤친 뒤 시신과 관들을 불태워버렸고 그의 삼족을 멸했으며 어린 아이들도 오독을 먹여 죽인 후에 구덩이 하나를 크게 판 뒤 모두를 한꺼번에 파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일으킨 봉기도 얼마 안가 진압되었고 저기도 죽고 말았죠. 그러던 중 황제가 되고 싶었던 왕망은 고조의 영혼에게 선양을 허락받았다며 황태자였던 유자영의 손을 잡고 울면서 나는 이러고 싶지 않지만 황천의 위명을 어길 수 없다라며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은 등용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였죠. 게다가 가족들과 친척까지 모조리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삼촌 왕립과 아들 왕후가 황제로 즉위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자 그들마저 죽이고 말았죠.
그렇게 기원 후 8년 11월 왕망은 선양의 형식으로 직접 황제에 즉위했고 신나라를 세우면서 전하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의 선양이었지만 사실 황위를 찬탈한 것과 다름이 없었죠. 이렇게 보기 좋게 선양의 형식으로 황위나 왕위를 찬탈한 방식은 약 1000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오다가 북송대에 이르러 이민족의 왕조들에 의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왕태후 왕씨는 옥새를 맡고 있었는데 왕망의 사촌 왕순이 옥새를 받으러 찾아오자 왕망에 대한 욕설을 퍼부으며 너희를 보니 왕씨 집안이 멸문하겠구나 라고 했다고 하죠. 어쨌든 황제가 된 왕망은 더 이상 착한 척은 그만두고 온갖 폭정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땅을 전부 왕의 소유로 만들어 사사로이 사고 파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화폐 개혁을 비롯해 온갖 복잡하고 현실성 없는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경제 활동도 마비되어 물가가 폭등해버렸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죠. 그러다 보니 후한 말대와 같이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궁핍해졌습니다. 그는 대외적으로도 수많은 적을 만들어버리는 패착을 해버리기도 했는데요. 한해 선제 이래로 흉노를 비롯한 여러 나라나 민족들과 평화롭게 지내던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온 동네방네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흉노족이나 선비족 등 주변 민족들의 지도자 호칭을 낮추어 부르는 등 주변 민족들과의 사이도 굉장히 나빠졌고 서로 적대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흉노와의 전쟁에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고 구정과의 전쟁에는 20만의 병력을 동원해 국력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고구려는 지멋대로 하구려라고 칭했고 고구려 왕은 하구려 후로 낮춰 불렀죠. 이 외에도 서역의 여러 도시국가들까지 건드렸고 이러한 막무가내 식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주변국과 이민족들은 그에게 복종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센 저항과 침략만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신선이나 귀신 등을 믿어 엄청난 국고를 축내며 국내에 팔풍대와 구묘를 지었고 이에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고 말았죠. 또한 자신이 서팡제 시절 반란을 일으켰던 저기의 동지 왕송경이 체포되자 태희에게 그를 해부하도록 지시했는데요. 해부를 한 뒤 오장의 무게와 길이 등을 재개하고 가는 대나무를 혈맥에 따라 넣는 등 병의 치료법을 연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인체해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느 날 꿈속에 나온 고조가 그를 꾸짖자 다음 날 군사들을 보내 고조의 사당을 다 때려 부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먹고 살기마저 힘들어진 백성들은 결국 봉기를 일으키고 마는데요. 눈썹을 빨갛게 칠한 정미군, 유연과 요수, 그리고 공손술, 연잠, 왕랑 등도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이에 왕망은 걱정에 밤잠을 설쳤고 심지어 머리와 수염까지 하얗게 변색되어 태연한 척하기 위해 까맣게 염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왕망의 군대는 유연의 반란을 진압하러 갔다가 곤양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왕망의 군대는 고작 1, 2만 명 밖에 안 되던 유연의 군사를 이기지 못하고 전멸하다시피 해버렸죠. 게다가 얼마 안가 낙양과 무관도 함락되자 대사마 최발은 왕망에게 눈물로 하늘에 호소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왕망은 대신들과 아침 저녁으로 통곡하며 하늘에 기도를 드렸고 심지어 통곡 잘하는 백성 3천여 명을 뽑아 다같이 울며 기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기도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유연의 군대가 결국 장안의 문을 부수고 진입하자 왕망의 신하들과 병사들도 모두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상인 출신이던 두호가 왕망을 죽였고 교의 공빈치가 그의 수급을 잘라 경시제가 된 유연에게 보냈으며 주위에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은 남은 왕망의 몸을 난도질해 마구 찢겨져 흩어졌다고 하죠. 그렇게 왕망이 죽어 신나라는 세워진 지 1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왕망의 수급을 효수했을 때도 분노한 백성들이 왕망의 머리를 때리고 돌을 던졌으며 칼로 난도질하고 혀를 잘라버리기까지 했다고 하죠. 그만큼 왕망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는 이미 극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시제 유연은 왕망의 조상들의 무덤을 다 파헤친 뒤 관을 불태워버렸고 왕망의 일족들도 멸족시켰죠. 또한 그가 지었던 여러 건축물들 또한 불태워버렸습니다. 왕망이 죽고 난 뒤 수많은 지방에서 할거가 일어났고 광무제가 이를 진압하고 후한을 만들기까지 대륙 전체가 전란에 휩싸여 지옥이 펼쳐졌죠. 명예욕과 시기심이 지나치게 강한 소인배였던 왕망은 권모술수를 이용한 정치에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권신들을 키우지 않는다며 신하들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렇게 자기 혼자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다 쫄딱 망해버린 것입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도 왕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조조에게 너의 죄는 왕망과 동탁보다 더 크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또한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 석가모니에게 벌을 받아 오행산에 갇혔던 때가 왕망이 천하를 찬탈했던 무렵이라고 언급되었죠. 그만큼 왕망은 망탁조이의 필두로 역적의 대명사만 되었을 뿐 그가 세운 신나라는 역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중국사를 배울 때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망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평가가 최악이며
그가 했던 행위는 금기로 규정되어 버리기까지 했죠. 전한을 멸망시킨 망탁주의의 필두, 역적의 대명사, 왕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항저우시에는 악비의 무덤인 아광묘가 있습니다. 악비는 중국 남송시대의 명장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급으로 중국인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죠.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 때 적의 흉탄에 맞아 전사하셨지만 이 악비는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는 한 명의 인물로 인해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마는데요. 아광묘에 가면 악비의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또 다른 동상을 볼 수 있는데 그 동상 인물들 중 한 명이 악비를 죽인 인물이자 오늘 이야기할 인물이죠. 오늘은 구국의 영웅 악비를 죽음으로 몰고 간 남송의 재상이자 매국노 진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해는 1090년 현재 난징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25살의 나이로 과거에 합격해 그 이후로는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죠. 그러던 중 1115년 금나라가 건국이 되고 금나라가 요나라를 박살내기 시작하자 송희종은 금나라로 사신을 보내 요나라에 바치던 공물을 금나라에 바치겠다고 하며 요나라를 협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요나라는 송과 금의 협공으로 멸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문제는 요나라를 박살내고 나자 송희종은 금나라에 주기로 했던 땅과 곡물 등 모든 조건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입을 싹 닦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송희종은 곧바로 요나라의 패잔병들을 모아 금나라까지 공격하려 하다가 발각되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금나라는 북송을 침공했죠. 이에 발등에 불 떨어진 북송은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때 진해는 금나라와 화친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진해의 주장은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자는 주장이 아니라 금나라가 요구한 북방 영토 3진 중 한 진만 내주고 시간을 끌다가 송나라의 방위를 굳건히 한 다음에 그때 금나라와 싸울 건지 화친할 건지를 정하자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이미 주절론을 선택한 송희종은 진해의 화친 주장을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송나라는 금나라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심지어 곽경이라는 사이비 도사에게 속아 육갑신병이라는 병사들만 믿고 있다가 아주 아작이 나버렸고 1127년 송희종과 흠종은 금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무튼 이때 송나라의 많은 신하들도 잡혀가게 되었는데 이때 진해 역시 금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던 중 금나라가 화북지역 통치를 위해 허수아비 국가인 초나라를 세워 송나라 재상이던 장방창을 허수아비 황제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금태종은 포로로 잡혀있던 송나라의 황족과 신하들을 모아놓고 장방창의 초나라 황제 등극에 지지하는 서명을 강요했죠. 이에 다들 억지로 서명을 했는데 유일하게 진해만이 황성은 오직 송의 조씨뿐입니다 라고 외치며 지지 서명을 거절했고 초나라 건국에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진해의 이런 태도에 분노한 금태종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금나라 대신들이 황제를 말리자 진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금태종 앞에서 모두가 죽을까 겁이 나 있던 상황에 대놓고 이런 걸 보면 진해의 배짱도 정말 대단한데요. 이를 눈여겨본 완한창은 그를 자신의 참모로 썼지만 1130년이 되던 해 완한창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는 휘종의 아들이 세운 남송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송의 황제 고종은 처음에는 진해를 금나라의 첩자로 의심했지만 진해가 주화론을 주장하면서 악비와 같은 주전파 군벌들을 견제하자 고종은 진해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고 바로 예부상서로 임명한 뒤 얼마 안가 진해를 재상에까지 임명하게 되었죠. 이후 남송과 금나라 사이에서는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국경을 어디로 할 것인지와 금과 남송의 지위를 어떻게 할지가 화친의 주된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남송 내부에서는 주전파와 주화파로 분열되어 진해는 주화파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주전파는 악비가 이끌게 되었죠. 악비는 정강의 변 당시 고종과 함께 남쪽으로 피신했었는데요. 수차례 남송을 침공해오던 금나라 군대를 잘 막아내며 태산을 흔드는 건 쉽지만 악비의 군사를 흔드는 건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송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악비는 강하게 금나라를 치고 올라가서 빼앗긴 영토를 되찾자고 주장했고 이에 진해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악비의 용병술은 너무나 뛰어나 매번 승전보를 가져다 주었고 그가 그러면 그럴수록 진해는 그를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강의 변이 있기 전에도 진해는 일단은 화친을 하고 나중에 힘을 기른 후에 공격을 하던 말던 하자라는 주장이었고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산 경험도 있으니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또다시 금나라를 건드렸다가는 남송마저 불바다가 될 것이라 여긴 진해도 강력하게 화친을 주장했죠. 악비는 고종에게 금나라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친을 하면 금나라의 종이 될 것이라면서 금나라를 공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해에게도 한마디 했는데요. 바로 재상이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면 훗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해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 할 수 없었죠. 그러던 와중에 고종의 아버지이던 휘종이 금나라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나라는 화친이 성사되면 휘종의 시신을 주겠다 했고, 이에 주아파와 고종 모두 휘종의 시신을 남송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하면서 막대한 거금을 공물로 바치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게 되었죠. 그리고 고종은 휘종과 황후의 시신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친을 맺고 나서 1년 후인 1140년 5월, 금나라는 약속을 깨고 올추를 대장으로 삼아 남송으로 쳐들어왔는데요. 이를 막아선 건 송나라의 명장 악비였죠. 연전 연패를 거듭하던 올출은 진해에게 화친을 원한다면 악비를 죽이라는 밀서를 보냈고, 예전부터 악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진해는 결국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진해는 즉시 악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묵기설과 장준 등에게 그를 탄핵하는 상소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악비와 반대 세력이던 수많은 신하들에게도 그를 모함하게 했죠. 그리고 1141년에 진해는 기습적으로 군제 재편을 하면서 당시 군벌들의 지휘권을 모두 박탈해버렸으며 모든 병사들은 중앙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시 남송의 황제이던 고종도 진해의 편을 들어주고 있던 터라 악비를 허구한 날 소환했고, 결국 악비는 양자였던 아군과 최측근 부하 장원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악비와 자식들까지 극심한 고문까지 받게 되는데요. 악비가 끝까지 버티며 거짓 고변을 하지 않자 진해는 악비에 대한 처결을 어떻게 하나 고심하던 차에 부인이던 왕씨가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냥 죽이라고 조언했고, 1141년 1월 결국 송나라의 명장이자 영웅 악비는 39살의 나이로 살해당하고 말았죠. 그가 죽기 전 또 다른 남성의 명장이던 한세충이 진해를 찾아와 악비가 죽을 이유를 대라며 따졌는데, 진해는 그에게 막수요라는 세 글자로 답했다고 하죠.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던 한세충은 고작 그 세 글자로 천하가 납득하겠냐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악비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세충은 모든 관직을 버리고 서호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진해는 악비가 죽기 전날 그를 찾아가 그대는 죽음으로써 충신으로 기록될 것이고 나는 희대의 간신으로 기록될 것이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의 승자는 나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주전파들을 싸그리 숙청해버린 진해는 다음 해인 1142년에 드디어 금나라와의 화친을 진행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화친의 조건은 남송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했었습니다. 화친 조건으로 황하강 이북의 땅을 금나라에 모조리 갖다 바쳤고, 매년 25만 냥의 은과 25만 필의 비단을 공물로 바쳤어야 했으며, 남송의 황제가 금의 황제에게 신하로서의 예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이 때문에 이후로 진해는 내공노라는 수식어를 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친을 맺고 난 이후에도 진해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끊임이 없었죠. 그러나 진해는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모조리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악행을 떨치던 진해도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입궐하는 진해를 죽이려고 한 자객이 그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빗맞고 말았고, 진해는 놀란 말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을 호위하는 무사들을 10명이나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155년이 되자 그는 66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진해가 죽은 날 고종은 짐은 오늘부터 신발 속에 칼을 감추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황제였던 고종이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진해의 권세는 무서울 만큼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해가 죽고 나서 고작 2달 후에 그의 친인척들이 모조리 숙청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고종은 악비의 명예를 회복시켜준과 동시에 악왕으로 추봉했습니다. 진해도 죽고 나서 신왕으로 추증되었지만 1206년 영종이 황제였을 때 왕작이 추탈되었고, 시호도 유추로 바꿨다가 다시 유한으로 고쳤다고 하죠. 여기서 유는 그르치다와 속이다라는 뜻이고, 추는 추하다는 뜻이며 하는 사납다, 원한을 품다라는 뜻으로 그에 바뀐 시호 2개 다 완전 나쁜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나라 때 어떤 사람이 진해와 부인 왕씨 그리고 묵기설과 장준이 무릎을 꿇은 채 앉아있는 동상을 만들어 악비 묘 앞에 놓고 죄를 빌게 했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그들은 악비의 묘 앞에 꿇어 앉아서 전시되고 있죠. 중국인들은 이 동상들에 침을 뱉고 발로 차기도 했지만 하도 침을 많이 뱉다 보니 이제 침 뱉지 말라는 안내판을 설치해 뒀다고 하죠. 그리고 이 진해와 왕씨의 동상은 훼손이 심해 약 800여 년 동안 12번이나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은 이름에 회자를 쓰지 않는다고 하죠. 또한 중국인들 사이에는 진해를 미워하는 감정이 드러나는 속담도 있는데요. 진해도 친구 셋은 있다와 칼을 1000번 맞을지언정 진해와 사귀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자주 먹는 음식인 요우티아오는 진해를 미워하던 어떤 사람이 밀가루 반죽으로 진해 부부의 인형을 만들고 때린 다음 기름에 넣고 튀겨 먹었던 것에서 유래한다고 하죠.
그만큼 진해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버렸는데요. 금나라에 비해 군사력이 현저히 약하던 남송에게는 화친을 맺는 것이 당시 상황으로선 어쩔 수 없었던 처세였던 것인데 점점 영웅시된 악비를 숙청한 행위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는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은 다른 소수민족들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공정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송을 정복한 금나라 역시 중국의 역사라고 선전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지금까지의 평가와는 반대로 악비는 평가절하되었으며 진해는 국가를 전쟁의 화마에서 구해낸 인물로 재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중국인들에 대한 평가는 예전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아광묘 앞 진해와 부인왕씨의 동상도 그대로 있죠. 중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는 진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